네, 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여전히 실전편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네 번째, 사실은 세 번째지만 제가 실수로 네 번째라고 입력한 네 번째 1번 아마존 물류센터 분석 파트 2입니다. 네, 지금 파트 1,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파트 1, 2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 화면에 파트 1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파트 1 아직 안 보신 분은 링크 눌러주시고요. 링크가 지금 안 떠 있다. 링크 넣는 법을 제가 못 찾은 거니까요. 네, 그러면 뭐 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찾아볼게요.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네, 들어갈게요. 어제 이어서 하면은 1번 아마존 물류센터 전경이고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물류센터 1, 2 아까 허브 1, 2로 돼 있고 크게 뭐 물리적으로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화면은 보면은 이제 이건 대지인 거고 그 건물은 실제 뭐 이렇게 생겼겠죠. 1번 건물, 2번 건물 돼 있어서 큰 녀석이 1번 건물인 것 같고 작은 게 2번 건물 해서 뭐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엄청 크겠죠. 가서 보면 트럭이 요게 트럭이겠죠. 트럭이 요만한데 건물은 이만하니까 엄청 큰 거죠. 네. 보시고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 보시면은 2013년 3월부터 2033년까지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고요. 2023년까지 10년 동안은 임대료 고정, 인플레이션이나 뭐가 에스컬레이션 없이 임대료가 매년 같은 금액을 내게 되어 있고요. 2023년 갱신 도달 시 상승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보고 싶네요. 상승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분자산 임대료는 인근 물류센터 임대를 비교했을 때 약 30% 낮은 수준이래요. 총 임대기간 20년 중 최초 10년 기간 임대료 협상은 없으나 이후에 2023년 8월에 임대료 조정 협의를 논의할 수 있대요. 논의한다라는 데 애매하긴 하네요. 논의는 협의, 논의 뭐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좀 불확실한 어쨌거나 변동할 수 있는 변동 지점을 정한 것이지 이게 확실히 얼마가 오른다 이런 건 없는 좀 그런 걸로 보여요. 네. 일본 내 이커머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본자산은 일본 내 허브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요. 그 임대료가 30% 낮다는 게 무조건 시장 대비 낮으니까 와장창 오른다라 할 수는 없죠. 이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13년부터 지금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21년까지 한 번도 안 오르고 왔다 보니까 지금 사실 임대료가 얘는 2013년에 어떤 임대료 수준이었는데 한 번도 안 변하고 2021년까지 왔다면은 사실 이때는 시장 대비 시장 임대료가 이래도 뭐 비쌌을 수도 있지만 시장 임대료를 이렇게 해서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텐데 얘는 그대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 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23년에 협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협의할 때 뭐 시장에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협의해서 시장 수준으로 다시 세팅해서 임대료를 갈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협의긴 하지만 이런 버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요. 만료 전에 중도 해약. 사실 마스터리스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마존이 이 두 동을 20년간 다 쓴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가치가 나온 거지. 얘네가 싹 나가버리면 설령 시장보다 30% 싸다 해도 이걸 다 쓸 수 있는 엄청난 이 규모를 다 쓸 수 있는 임차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의도 IFC 제일 큰 동이 타워 1인지 3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동이 현재 시장 임대료보다 싸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제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이 뭐 40층까지 통으로 오늘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다 채우겠어요. 그거를 뭐 1년, 2년, 3년 걸리겠죠. 그리고 급하게 채우느라 싸게 받을 애들도 있을 거고 시장가 제값에 모든 놈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보다 싸지만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나가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20년 안에 중도 해약해서 나가버리는 것도 또 아주 큰 리스크고 중도 해지 조항이 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임대인 건물 소유한 우리 펀드죠.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일본, 저펜, 아마존이죠. 임차 건물을 확인하고 뭐
본권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말고 해약할 수 없는 것의 합의함. 1차적으로는 이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 이 자산 가치의 메인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뭐 계약서에 넣나 봐요. 그리고 단 10년을 경과한 날 해약 가능이네요. 를 이후의 날을 10년이 경과한 날이 아니라 날부터 계속을 해약일로 하여 임대인에게 해약일을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다. 어쨌든 20년짜리 현재로서 보면은 20년짜리 임대차 계약이긴 한데 10년 된 시점에 이 시점에 언제나 통지하면 1년 뒤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통지하는 거는 10년차 되자마자 나 해지할게 하면은 11년 차에 해지가 될 거고요. 11년 차에 나 안 할래 하면은 12년 차에 해지가 되는 1년 정도 이제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 펀드가 뭔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해지 자체는 12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서 그 이후 이제 11년이 지난 시점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거는 11년짜리 최소 11년짜리 계약이 되겠네요. 10년 차에 통지해서 1년 뒤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쵸. 결국은 20년짜리 계약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 11년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아직 다 보진 않았죠. 예약계 사유 여하에 어쨌든 거나 종료한다면 임차인은 당해 종료일로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 만료일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 가졌고요. 영상은 커트했으니까 그 공백이 들어있지 않겠죠. 네,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쪽 내용은 이게 지금 선매입,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20년짜리잖아요. 20년짜리 임대차 계약인데 이 임대차 계약은 이 시점 전에 임대차 스타트 전에 입대 체결이 된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일을 지정하는 게 필요해서 입대직 임대차 계약에서 페이지 2 예약 계약, 페이지 2 인도일이라는 게 이 시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번 내용에서는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어떤 스타트 일을 잡아서 그때부터 20년, 이 시작일로부터 20년에 임대차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2번으로 보여요. 그쵸? 2번, 네, 이렇게 이쪽까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약 가능일은 1번에서는 언젠가 시작하면 10년차, 이 시점, 10년 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에 하겠다는 통지로서 해지가 가능하고, 근데 이 스타트 일은 예약 가능일,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5년 뭐 1월 1일 이후던 어떤 어떤 인도일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뭐 20일로 한다, 20년으로 한다라고 2번에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은 해지 부분이요. 3번이 본조 1항은 아까 언제부터 20년까지인데 10년 차부터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날을 해약 가능일, 그쵸? 해약 가능일 이후에 해약일을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 해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해약 가능일까지 임대 상당액을 위약금을 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10년차 안쪽에서 해지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차 이후에는 1년 전 사전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해약 가능일이 여기잖아요. 해약 가능일. 그러면은 이 전에 해지를 희망하면은 해지 희망일로부터 해약 가능일까지의 임대료를 뭐 미리 주면, 현가 개념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미리 주면은 이때도 나갈 수 있다. 그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 10년 차까지의 임대료는 어쨌거나 보장을 하는 거죠. 풀로 어차피 있어야 되고, 혹시 먼저 나갈 거면 비어 있더라도 그 남은 부분 임대료는 주고 나가라. 그래서 10년까지는 막혀 있고 그 이후는 열려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을 비교해 볼까요? 비교한대요. 주변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30% 낮다. 정말 낮은지 보려면은 보시죠. 일본 아마존 물세 공자산이랑 비교하면은 면적 진짜 클 거예요. 왜냐면 6만 평이잖아요. 거의 9,000평, 27,000, 28,000평, 15,000평, 9,000평, 4,000평. 일단 비교 사례 자체랑 면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좀 특이성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평당 임대료를 우리 걸 100으로 봤을 때
오, 많이 비싸네요. 156, 152, 138, 134%. 물론 위치에 따른 뭐 차이점도 비교해야 될 거지만 그렇다 한들 어쨌거나 이 정도 차이가 크다는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10년간 지금 그대로 왔으니까, 오르질 않고 왔으니까 웬만하면 물류가 그 사이에 지금 많이 점프업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더 점프업 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많이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긴 하다. 뭐 그 계약을 통해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전 분명히 업사이드의 포텐셜은 있다. 그럼 2023년인가요? 그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때 뭐 꽤 많이 오르긴 하겠죠. 물론 이 시장 상승률을 다 반영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최소한 그대로 가진 않을 확률이 높다. 매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거래 사례는 볼까요? 거래 사례는 보시면은 일단 본 자산을 캡네이 3.87에 매입했대요. 캡네이 3.87이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매입 시점에 뭐 향후 1년간 NOI, Net Operating Income을 구하고 우리가 산 가격을 구하면은 이게 3.87%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산 대비 자산을 삼으로써 향후 1년간 영업이익 얼마를 벌는데 그게 아마 우리 산 가격의 한 3.87%의 수익을 낼 것 같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샀다. 그 정도 가격으로. 그런 얘기고요. 주변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본대요. 네. 그리고 근처 도쿄 물류센터는 캡네이는 지속 하락한다. 더 비싸게 산다는 거죠. 향후 이 동일 자산도 보면은 향후 1년 NOI는 추정하면 거의 임대차 계획 체결되면 거의 확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3.87이 아니라 3.5에 산다는 거는 분모가 더 올라가야 이익이 3.5로 떨어지겠죠. 캡이 떨어진다는 건 더 비싸게 산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캡네잇 지속, 결국은 캡네잇은 지속 하락하며, 요 문구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 상승한다. 지속 상승. 이거랑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 중인 걸 볼 때 본건도 올라갈 거다. 도쿄 근처 물류센터가 올라가니 본건도 올라가는 걸로 예상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캡네잇만 보는 거죠. 캡네잇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100%를 설명하지 않지만 뭐 크게 약간 척추 같은 느낌, 뭐 한 80% 정도를 강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수는 여전히 있고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줄기다. 뭐 이런 느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캡네잇은. 그래서 주변 캡네잇이라고 저희는 3.87이면은 캡네잇 기준으로 얘랑 얘는 더 낮으니까 우리보다 더 비싼 녀석이고요. 얘도 낮으니까 우리보다 더 비싸고 얘는 4%, 얘네는 우리보다 더 싸겠죠. 그럼 우리의 가격은 여기 3.87 이 정도에 위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고 일본 부동 시장이랑 시장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자산에 대해서 했고 시장으로 가면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래기준 글로벌 5위의 부동산 투자 시장이래요. 오. 전망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탑10 도시죠. 여기 보면은 뉴욕이 제일 거래량이 많고요. 뉴욕이 제일 많고 그쵸. 그 다음에는 런던, 파리 각 나라의 뭐 수도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벌써 탑5에 2개 도시가 있네요. LA가 있고 도쿄가 있고 서울도 바로 뒤에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죠. 댈러스, 워싱턴, 시애틀, 아틀란타. 탑10에 미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아시아는 도쿄, 서울 있고 유럽은 런던, 파리가 있네요. 10개 맞나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 역시 거래 시장으로 크죠.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 하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유럽이고 뭐 도쿄는 사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도시별 투자 전망이라는 게 뭐 전망 무슨 의미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generally 굿이다. 그냥 페어하다, 적당하다, 나쁘다 개념이고 뭔지 몰라. 누가 한 거 뭐가 어떤 기준 한지 모르지만 투자 선호도인가 보죠. 약간 설문지 같은 개념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도쿄가 generally 굿이다, 꽤 굿하다 느낌이고요. 일본 부동산 하나, 두 번째고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대요. 특히 왜 그런지 볼까? 2019년과 20년을 비교했네요. 그러면은 왼쪽 게 19년, 이게 20년이고
거래량이죠. 오피스는 거래량이 줄었어요. 1년 사이에. 물류자산은 와장창 올랐죠. 레지던셜도 더 비율로는 얘가 훨씬 많이 올랐겠네요. 절대량은 물류가 올랐지만 리테일은 줄고 호텔은 줄고 기타 자산 살짝 오르고 결국은 코로나 이후 리테일, 호텔, 오피스는 좀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고 가격은 모르면 양 베이스로 물류랑 레지던셜은 올랐대요. 예. 거주는 해야 되는 거고 물류는 오히려 뭐 재택근무 뭐 하더라도 물류는 오히려 늘었잖아요. 배달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랑 물류는 오히려 늘었죠. 뭐 그런 일본도 비슷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커머스를 보통 얘기하면 물류를 얘기할 때 요즘 이커머스를 많이 얘기하죠.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니까 뭐 창고에 대한 수요, 대규모 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도 일본 아마존이잖아요. 일본 아마존도 물류상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를 백업하기 위한 물류센터니까 더더욱 이커머스가 중요한 거고요. 이커머스 규모는 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뭐 오프라인으로 현금으로 직접 사고 아직 이커머스가 뭐 좀 느리다. 전반적으로 그런 IT든 이런 부분은 일본은 좀 느리다라고 전 들었는데 실제 눈으로 확인한 수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들었고 유튜브에서 들었나? 네. 일단 일본 이커머스 시장 규모, 상대적 보급률. 시장 규모는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고 보급률은 꽤 낮네요. 일본 이커머스 시장 규모, 일본 이커머스 보급률은 우측이래요. 일본 이커머스 보급률은 6.8%, 미국 이커머스 보급률은 14.3%, 영국은 27%. 여기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랬으려나? 마지막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울기가 올라갔죠. 다들 올라갔는데 일본은 그냥 역시 신선하네요. 일본은 또. 그래서 제가 일본도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대신 꺾여서 확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고 일본 이커머스 시장은 두 번째 코로나 효과로 비대면 쇼핑 배송 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 거 보면은 영국이었죠. 미국, 영국은 가속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상승하다가 더 기울기가 올랐으니까. 근데 일본은 가속화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상승하고 있다는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그래서 2008년 이후 일본은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됐대요. 그래서 스테이 애텀 상품 수요가 집에서 시키는 게 뭐 굳이 이런 용어까지 해야 되나요? 집에서 사는 게 어쨌거나 넘었다. 쭈르륵 해서 확대되겠죠. 너무 낮으니까 애당초. 그래서 이것도 2019년 이렇고 25년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 25년을 19년, 20년, 21년, 20년, 23년, 24년, 25년에다 이걸 놓으면은 왠지 싹 플랫한 상승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제 급상승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건 맞죠. 네. 그러고요. 이커머스 시장은 현황, 물류 현황이고 이커머스의 물류 공급이 증가하나 공실률인 최저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쓰고자 하는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은 사실은 이만큼 필요한데 공급이 이만큼이면 뭐 부족하죠.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필요한 수보다 조금 덜 짓게 되면은 결국은 공실률이 떨어지는, 임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공실률이 사상 최저라는 거는 역시 물류시장이 열심히 공급했지만 더 공급이 필요하다. 아직은 뭐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률은 역대 최저다. 물류센터 신규 공급은 지금 회색이죠. 회색이 신규 공급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쪽 특히 이쪽에 신규 뉴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그 시점 2011년부터 뭐 이렇게 극력한 하락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좀 더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몰라도 지금 오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오늘 공급하게 해야지 해서 이제 땅 사고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한 2, 3년 뒤에 공급하면 늦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당장 오늘 내년 이런 시점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할 거로 보여져요. 높은 확률로. 그렇고요. 네. 다음 페이지 3분의 2죠. 물류자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 장기 전기차 10년 이상 롱텀 계약이 많대요. 일본은. 그리고 상승세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이 딸리니까 더 건물이 필요하니까 더 비싸게라도 들어오겠죠. 뭐 그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임대료 가격은 뭐 평당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수치는 그냥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쿄 인근 물류센터 얘기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곽 지역은
도쿄 외곽 순환 지역은 이 정도 당연히 머니까 좀 더 싸겠죠. 평당 임대료가. 그런 느낌. 이런 어쨌거나 추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추이는 중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이거 아마 레인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 느낌으로 봐도 우상향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시 제반 지표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다. 예, 그런 말이고요. 일본 물류시장 캡레이트는 2020년 3월 예상 3.3이다. 이 말은 말씀드렸죠. 캡레이트이 내려가고 있다. 캡레이트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리얼 에스테이트의 밸류, 가격, 프라이스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약간 뭐 평당가가 오르고 있다는 말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캡레이트이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수익률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난 5% 정도 수익률은 돼야지 난 부동산 살 거야 라고 해서 옛날에 5억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100억에 샀어요. 5%는 수익을 내야지 하는데 캡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4% 된다. 그냥 4%로도 만족하자. 너무 경쟁이 심하네. 그러면 4% 5억을 똑같이 버는데 4%면은 잘 모르겠어요. 110억 하면 이게 4% 되려나요? 어쨌거나 더 비싸게 사겠다는 거죠. 동일한 부동산이 내는 1년간의 수익은 동일할 텐데 캡레이트이 내려간다는 거는 사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입지 환경 분석은 뭐 이렇다.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별 인구 순위도 생선하네요. 저 사실 몰랐지만 동경은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 명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주르륵 있대요. 오사카가 3위네요. 아는 도시가 몇 개 없어서 제가 시바 이런 거 뭔지 시바견 여기 있나? 네. 어쨌거나 일본 도시가 이렇게 있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런 느낌. 얘네도 이런 외곽도로가 있나 보네요. 이런 외곽도로 같은 게 있고 또 무슨 고속도로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국제공항을 연결하나 봐요. 뭐 이런 식의 광역지도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가 있는데 뭐 접근성이 괜찮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또 신선하긴 한데 본자산 일부는 당일 배송 가능 지역의 37%, 2길 배송 76%를 커버한대요. 이게 아까 메인 허브라 그랬으니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설마 2길까지 커버하려나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를 다 거쳐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일 배송 가능한 곳의 연간 소비액은 일본 평균 대비 107%다. 그냥 주변 지역이 뭐 가처분 소득이 높다, 인터넷으로 더 많이 산다, 소비층이 높다, 좀 더 어쩌거나 스트롱하다 시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일 배송 가능 지역은 여기고 2길 배송 가능 지역은 여기까지겠네요. 근데 뭐 2길 배송까지 하니까 이런 말을 쓰겠죠. 일본에서는. 네. 그런 거고. 입지환경 분석, 도쿄 수도권의 경우는 내부순환선, 아까 이런 말들 계속 하죠. 중앙순환선, 도쿄 외부 환이 동그라미 말하는 거죠. 수도권 중앙연결도로차로 등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보성으로 이런 게 광역 도시가 있거든요. 실제 근데 분석하고 하려면 당연히 정말 메인 플로우를 만드는 메인 고속도로. 왜냐면 이건 6만 평짜리 초대형 물류센터다 보니까 짜잘하게 여기서 조그만 차로 누구 집에 배달하는 약간 라스트 마일 쪽이 아니라 메인 물류 허브에서 이제 또 실제 소비자한테 가는 소형 물류 창고로 큰 트럭 같은 걸로 전달해주는 어떻게 중앙 허브 물류 창고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은 차로 개별 집에다 갖다 주겠죠. 이거는 조그만 차로 갈 거고 여기는 큰 트레일러 트럭으로 다니겠죠. 이 부분은 그러는 지금 여기다 보니까 이들의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허브 물류센터니까 당연히 고속도로와 같은 메인 도로들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그리고 얘네 라스트 마일의 경우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는 수요처와 가까운지가 또 중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목적상으로는 이 녀석은 좀 고속도로나 이런 그런 교통의 간선도로 중심지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여기까지 됐네요. 네, 오늘 이번 거는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했었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